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책입니다. 도스카 다카마사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일본 분이죠.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2014년 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248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자 도스카 다카마사 1974년생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골드만삭스에서 5년 동안 근무하셨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BA를 취득하시고 맥킨지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셨고 2007년 맥킨지를 나와 창업을 하셔서 글로벌 사업개발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한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한다. 챕터 2,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일에 힘쓴다. 챕터 3,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업무술. 챕터 4, 성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챕터 5,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료로 회의에 기여한다. 챕터 6,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하라. 이 책의 저자는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전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꿈꾸는 직장인 맥킨지, MBA 명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거치면서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면서 글로벌 인재들이 지키는 기본의 힘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성장을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아냈죠. 모두가 꿈꾸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최고의 기업과 비즈니스 스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저자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 하나하나는 화려한 스펙이나 특별한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기본에 철저하라라는 것인데요. 그 본질은 비단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만 통하는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며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중히 여겨왔던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역 또는 업종, 기업의 규모와 같은 것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업무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처럼 세계 최고의 인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본의 실체에 다가설수록 글로벌 인재와 조직을 만들어낸 스킬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이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평생 지속한다. 세 번째, 하루도 빠짐없이 성과를 낸다. 네 번째,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 책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48가지 기본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는 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한 기본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만 반복했던 기본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가치관, 업무 능력,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눈앞에 둔 취업준비생들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디딘 입사 1, 2년 차의 새내기 직장인들, 또한 더 높은 커리어를 위해 자기개발에 힘쓰는 30대 비즈니스맨, 젊은 사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책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야말로 점있기라고 생각한다. 우연한 인연으로 알게 된 친구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잡스가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직감, 운명, 인생, 카르마 등 자신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그저 믿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초월한 어떤 관계를 믿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발전한다. 당신은 미처 몰랐지만 훗날 뒤돌아보니 점과 점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거리를 두거나 이해관계, 학력, 경제 수준에 대한 차별 없이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발전한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점있기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 중에 점있기, 이른바 커넥팅 다츠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저자 자신의 견해와 함께 이야기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잡스는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마치 점과 점이 연결되듯이 과거가 현재,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도 특히나 인간관계야말로 잡스가 표현한 점있기에 가장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는 사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뿐 아니라 후에 어떤 관계로 나와 또 맺어질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폭넓게 사람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어떤 인연과 다시 점있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나와 이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나 자신의 효용가치, 다시 말해서 내가 쓸모가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행동에도 여유가 생긴다. 행동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결과가 더욱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사이클과 비슷하다. 우선은 마음가짐이나 사고를 바꾸고 다음으로 행동을 바꿔간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선순환이 생기게 마련이다. 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소 after you 정신을 소중히 생각한다. 단순히 말하면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갈 때나 좁은 통로를 걸어갈 때 되도록 상대방에게 길을 양보한다는 마음가짐이다. 양보하는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양보를 받은 상대는 감사를 표시하며 답례로 길을 양보해준다. 이렇듯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원활해진다. 저자가 표현하는 after you 정신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양보와 배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동이 다르고 심지어는 눈빛, 분위기조차 다르다고 느낍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기가 비교적 쉽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성장과 조직 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내가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없을지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내가 견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슷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프터 유 정신이 몸에 배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 덕분에 정보 수집은 이전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워졌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정보, 즉 인풋 자체로는 차이를 두기가 어려워졌고 그 정보로부터 어떻게 자기 나름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아웃풋에 따라서 가치의 원천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정보 가공을 통한 독자적인 의견과 방법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독자적인 생각을 구축하면 좋을까? 우선 책이든 신문이든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읽는 데 소요된 시간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오래 갖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맥킨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을 맡아온 오마에 게니치는 성장을 추구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인터뷰에서 읽은 시간의 3배를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그 3배인 6시간을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나도 평소에 이 조언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혹은 한 단락을 읽을 때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고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단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의식적으로 읽으면 3배로 생각한다를 실천해야 한다. 읽은 시간에 3배의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데 쓰라는 이 대목은 정말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나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금방 성과가 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못 기다리고 성격이 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책 읽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몇 권을 읽었다, 1년에 100권을 넘게 본다, 3000권을 넘게 읽었다 등등 양적인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이죠. 읽은 것에 3배의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 전심을 다해 생각을 해보는 것,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말입니다. 유명한 CEO들의 경우 이 생각하는 시간을 일부러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으며 오로지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한 부분, 예컨대 1시간 정도만이라도 정말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어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깊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도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랩업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반드시 크게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시절에 내가 존경하던 상사는 아침 시작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세계 비즈니스맨 중에서도 가장 바쁜 한 명이었다. 그는 언제나 일찍 출근했다. 업무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일찍 출근해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누구보다 먼저 업무를 시작했다. 하루 중 유일하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벽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일에 몰입했다. 자신만을 위한 그 시간에 상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하고 이제부터 다가올 하루에 전쟁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1시간이 필시 상사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점은 쉽게 상상이 간다. 실제로 주변의 유능한 비즈니스맨들을 살펴보면 아침형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침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라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생리적인 이유 외에도 아침의 효율이 가장 큰 이유는 이른 아침에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방문객이 없으며 같은 사무실의 상사, 동료, 부하로부터 회의나 대화를 요구받는 일이 적다는 점이다. 즉, 정식 업무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의 아침은 유일하게 사무실이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100%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말 생각해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상사들 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유튜브만 검색해보셔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났다, 습관을 만들었다 등 아침에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미 아는 겁니다. 새벽에서 아침에 이르는 그 시간대야말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대라는 것을 말이죠. 메이크 타임이란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이를테면 영어 공부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지만 매번 해야지만 하고 막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새벽에 시간을 만들어라. 즉 메이크 타임을 해서 그 시간대에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말이죠. 일과가 돌아가는 오후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하게 다가오는 많은 업무 태스크들을 쳐내느라 영어 공부 따위는 안중에 없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다 보면 점점 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했었더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 일을 정리할 때는 우선순위와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이라는 두 가지를 축으로 눈앞의 일을 분류해야 한다. 먼저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분류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필요 이상으로 조급했던 마음이 안정된다. 다음으로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정리한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낼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한다. 금세 끝낼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다고 확인되면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일을 분류한 후에는 우선순위가 높고 완성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감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처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상사에게 먼저 연락해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마감일을 재설정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마감일까지 불가능한 일을 붙들고 있다가 마감 당일에 불벼락을 맞기보다는 먼저 연락해 다음 액션을 취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스킬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와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이 그것이죠. 간단히 다시 표현하면 중요도와 필요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일의 종류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A. 중요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B. 중요하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일. C. 안 중요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일. D. 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수없이 쌓이는 업무 리스트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빠르게 업무 리스트를 주르륵 정리하고 그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중요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가장 시간 안배를 많이 해서 처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B에 해당하는 중요하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을 쳐내고 그 다음에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인 C, 안 중요하면서도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일을 쳐내고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거의 소진되는 퇴근 시간쯤에 D에 해당하는 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의 기본은 상사의 말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다. 상사의 재촉이 있고 난 후에 하는 보고는 이미 늦은 것이다. 상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상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다. 반대로 상사의 재촉을 받고 나서 보고한다면 순간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말하는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먼저 차분하게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 상대방에게 내용을 자신 있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제대로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면 상사는 답답한 마음에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진다. 최악의 보고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보고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에 대한 스킬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정말 성질 급한 상사가 묻기 전에 먼저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서 먼저 보고해버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다들 부족하고 바쁜 것이 상사이기 때문에 게다가 상사가 업무를 나에게 위임하고도 나를 잘 믿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사보다 한 박자, 최소한 반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부하에게 일을 지시하고 부하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길러주고자 지시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 터져가지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한 상사가 이렇게 직접 재촉해서 묻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타이밍이 좀 늦었구나 생각하고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이죠.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전체의 골격이 되는 구성부터 생각한다. 그때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3W이다. 즉 누구에게 who, 무엇을 what, 어떤 목적으로 why, 프리젠테이션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이 3W를 명확하게 정리해두면 프리젠테이션의 흐름이 잡히고 개별 페이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의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 맥킨지식의 방식인 3W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 회의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생각하면서 자료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며 구체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초보자라면 여기서 강조한 3W, 즉 who, why, what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차트에 메시지를 담으면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발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메시지를 이끌어내느냐가 아니라 메시지를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메시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자료실에서 찾든 구글에서 검색하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차트를 작성한다. 만약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롭게 인터뷰를 하거나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해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차트를 완성해야 한다. 자료 만들기는 우선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하나의 차트에 하나의 메시지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명확한 효과를 거두게 될 자료를 만들어보자. 보고서를 만들 때 신입사원의 경우 특히 데이터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겨우겨우 선별된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이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에 맞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갑니다. 하지만 상사나 보고서 작성의 프로들은 우선 제일 핵심인 듣는 청자, 다시 말해 보고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 필요한 대답, 문장들을 구체화시켜 결론부터 내어놓고 자료를 시작합니다. 하나의 차트에 하나의 메시지라는 부분은 맥킨지에서 컨설팅 시에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굳이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상사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시에 먼저 명확한 결론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근거를 오히려 끌어다가 맞추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조직의 리더로 승진하려면 승진하기 전에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을 미리 드러내 보여야 한다. 조직에서 조직원을 승진시켰다면 그에 걸맞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만약 그 조직원이 해당 직급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리스크가 발생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발생하는 리스크도 커진다. 따라서 조직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증된 인재를 승진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조사 과정을 거친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직책에서 오는 힘이 아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력이자 통솔력이다. 한마디로 부장이 된다고 해서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부장이라는 자리에 올라 팀과 조직을 이끄는 것이다.
조직 생활을 저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도 리더십이 필요한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업무를 하게 되면서 개별 팀원일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또한 고민이 좀 늘었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자리에 걸맞은 능력을 과연 내가 지니고 있느냐가 핵심일 것인데요.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오르고 연차가 쌓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표현한 대로 내가 그럴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이 책은 굉장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저자의 직장 생활의 노하우나 삶의 노하우가 정말 가득 들어있는 책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회인에게 선물해도 참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도움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